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구분. 자, 원래 우리 법이 2007년도에 바뀌어서 현재 11가지에서 8가지에 대한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과정을 잠깐 좀 비교해 보면 이자소득부터 출발하죠. 이, 배, 부, 사 그랬습니다. 근, 일, 연, 기, 그리고 퇴, 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였었는데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시재산소득, 이게 기타소득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이 어디로? 사업소득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현재는 8가지.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이다. 직장 다니신 분들, 그리고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퇴직, 그리고 산림소득이 있었고 양도소득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현재는 8가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소득의 구분이다. 그렇다면 이 8가지라고 하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년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익년도가 되겠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개인으로서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시점에서 사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과세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되겠죠. 사망일 또는 뭐 이민을 갔다라고 하는 과정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민을 갔다라고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출국일까지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민 가는 과정에 야, 출국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건 관광 목적이고요. 이민을 가게 되면 국내에 세금을 다 완납했느냐, 즉 국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행기 타고 이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8가지 소득을 기본적으로 얼마를 얻었느냐 이걸 따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묶어주면 이런 게 돼요.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우리가 뭐 종합소득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종합과세라고 하는 과정들은 매년 발생되는 소득을 묶자 이런 얘기가 돼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묶어라. 그게 이제 종합인데요. 종합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묶었다 이거죠. 여러 개를 하나로 묶었다. 종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걸 알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러면 요즘 그게 좀 찾기 힘들던데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대인기였잖아요. 명절 때. 거기 보면은 정말 맛있는 건 없어요. 맛없는 것들을 막 여러 가지로 그냥 짬뽕해갖고 종합 선물 세트하고 팔았단 말이에요. 소득도 똑같아요. 종합과세하겠다. 종합소득이다. 이런 과정은 묶어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 되냐면은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과 그리고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자, 이런 과정에서 엮어져 있고, 그리고 연금, 그리고 기타. 이 6가지의 소득을 묶어서 우리가 종합소득이다. 그러나 나머지 퇴직소득하고 요 과정들은 분리과세다. 일명 분류라는 말을 쓰는데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것은 퇴직소득하고 그리고 양도소득 이렇게 쪼개져 있는 과정이 이제 나누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우리 세법의 시험에는 항상 나타난 게 이거예요.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또는 종합소득으로 묶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세무학과나 이런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것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시험 목적을 잠깐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게 있죠. 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게 있고요. 내용을 주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만들어 놓고 자료들을 이 안에서 옳은 것들끼리만 골라라. 이런 게 연결이 올바른 것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사지선다형이다 오지선다형이다 그러면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되나요? 답은 대부분이 1번과 5번은 답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찍을 때도 실력이죠. 그럼 어떤 방법을 가느냐? 꼭 1번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순서로 나와요. 기역, 니은, 뭐 디귿, 리을 이런 형태로 순서로 나오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시간 관계가 한 문제당 뭐 1분이다 40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번에다가 답을 줄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답은 2, 3, 4에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생활세법의 중요성은 아니죠. 소득이 이런 형태가 있고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이런 것들을 묶어서 매년 반복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에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이제 양도소득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박 선생님 내가 땅 좀 팔았는데 그거 뭐 양도소득세 내라고 하더라. 이런 과정이죠. 그게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무서운 게 요 양도소득이라. 양도소득. 근데 이자소득은 대충 여러분들이 단어만 봐도 알잖아요. 금융권에 내가 예금을 예치를 했다. 그러면 이자가 붙죠. 거기에도 이제 세금이 다 있다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뭡니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죠.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주식이 어떤 경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인된 권리죠.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인된 권리. 이걸 우리가 주식이다. 그러니까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100주 가지고 있다, 1000주, 만주를 가지고 있다 주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소액주주다, 대주주다라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뭐 넣었다 뺐다, 즉 뭐 조금 올라갔다고 그래서 팔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잖아요. 주식을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예 주식을 좀 가격이 이 회사가 괜찮다, 아이템이 괜찮다. 그 얘기를 듣고 아예 뭐 예를 들어서 500이면 500만 원 투자해놓고 주식을 사죠. 그리고 아예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주나 200주 사놓고 날마다 실시간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그래프 보고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들은요 돈벌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업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이윤배당이라고 그러죠. 이윤배당. 이 말은 뭡니까? 그 회사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주잖아요. 12월 달에.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과정은 주식회사의 주인된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어.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인데 그 채권은 물론 채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공채가 있고 사채가 있고. 공채금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금은 회사가 발행했다. 그걸 사채라고 그래요. 채권은. 그 채권은 바로 뭐예요? 이건 이자 배당이거든요. 이자 배당.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장사가 제대로 안 되면 채권을 산 사람들은 또박또박 이자만 매년 받기로 약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도 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 주식은 다르죠. 주식은 장사가 잘 되면 배당금이 올라가고 그렇죠? 장사가 안 됐을 때는 배당금이 줄어요. 배당금을 아예 안 준다 이건 없어요. 왜? 회사마다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고 하는 과정을 모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됐다 하더라도 주주들한테는 배당금을 줘야 되거든요. 왜 안 주면은 주식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주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타났을 때 이익의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유보 축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적립을 시키죠. 그래서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배당을 하게 돼 있죠. 거기서 배당금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소득세도 내야 된다.
그리고 사업소득, 사업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양한 업종이 있죠. 업종은 정말 많죠. 전기사업이다, 슈퍼를 한다, 제과점을 한다, 미용실을 한다, 이런 사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다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게 사업소득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직장에 다니신 분들. 그럼 직장 다니신 분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죠.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이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그걸 우리가 근로소득이다 그래요. 또 연금, 각종 연금을 탄다. 이런 과정도 있죠. 그것도 소득으로 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연금 타신 분들이 있죠. 만 61세가 넘으면 나오죠. 그런 연금도 개인의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연금 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들은 이러한 소득이 아닌 나머지 소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자 소득도 아니고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도 아닌 나머지 소득을 묶어놓은 게 기타 소득. 그럼 나머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오냐?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소득세법은 이 소득에 대해서 범위들을 전부 다 뭐 해놨다? 열거를 해놨다. 열거. 과세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전부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열거된 소득들에 대해서 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묶어져서 기타 소득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건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 세상에 직장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받았다고 거기에 소득세를 매깁니다. 근데 이 퇴직을 하게 되면요.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과정이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게 업을 하신 분들, 식당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 있죠. 예전에는 1년 이상의 직장을 근로를 제공하고 그걸 그만뒀을 때 퇴직금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1년 기준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어떤 경우는 뭐 3개월, 4개월만 가지고 따진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로 지속적으로 이 업에 종사를 했다, 일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당 하신 분들이 난처합니다. 일명 요즘에는 그 문제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수수료를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노무사 그래요. 노무사. 노무사가 지금 많이 배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서빙하고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 친구들 도움받아갖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 퇴직금, 그리고 양도소득은 뭐냐? 말 그대로 양도, 뭘 매매를 했다. 매매를 해서 소득이 생겼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들이잖아요. 부동산을 매매를 해서 이익을 봤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라. 또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다. 주식. 또는 무슨 뭐 그 회원권으로서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걸 팔았을 때 이익을 봤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그러면 부동산을 팔아서 매매를 해서 이익을 봤을 때 이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이죠.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8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러면 통합되는 과정에 누가 있었죠?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게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원래 있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어디로? 사업소득으로 통합해 버렸거든요. 대상자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빌려줘서 소득을 얻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임대는 뭡니까? 임대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여. 일명 대여 그러죠. 대여. 이게 이제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과정들을 예를 들어서 빌려줘서 뭘 얻었다? 대가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세금 걷자. 그래서 요 근래에 주택이 뭐 2채다, 3채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많잖아요. 물론 주택이 없이 무주택으로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영업용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빌려줘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 그게 이 부동산 임대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과정을 사업소득으로 통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렸죠.
요 내용들이. 그게 이제 부동산 임대고, 임대는 빌려주는 거라고 해서 차입은 뭡니까? 빌려오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걸 우리는 대여.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계학 강의할 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하나 이 용어들을 좀 잡는 게 어렵죠. 법이라고 하는 과정이나 전문 용어들이 좀 힘들어요. 대여는 빌려주는 거, 차입은 빌려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에다가 예전 대입을 시켜서 그런 동요 있죠. 뭐 산에는 잠새들이 자라고 들에는 들쥐들이 자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하면 대여금 빌려준 돈, 차입금 빌린 돈, 선급금 먼저 준 돈, 미리 받으면 선수금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용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대여는 빌려주는 것이다. 빌려줘서 대가를 얻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일시재산소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일시재산소득은 뭐냐? 일시재산소득. 이 일시재산소득 막말로 잠깐 소유하다가 팔아서 생긴 소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광업권이라든가 어업권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일명 예전에 우리가 그 묶어서 막 공업 소유권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양도, 매매를 해서 대가가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떤 특허를 팔아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 근래에는 그 뭐죠? 인터넷상에 뭐 매매되는 것들이 많죠. 용어 자체를 갖고도.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게 살림소득인데 이게 살림. 자, 우리가 이 살림소득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게 집에 냉장고 있으면 되냐? 이게 아니에요. 살림은 뭐예요? 나무죠, 나무. 임지의 임목. 임지의 임목입니다. 이걸 벌채를 해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법이 예전에는 이 5년 이상이 된 나무를 벌채, 잘라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런 과정. 또는 임지를 양도를 했다. 그럼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임야죠. 나무는 뭐예요? 이 산에 나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 실상에 보면은 살림소득으로 얻는 소득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뭐 딸내미를 낳았다 그러면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뭐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왜? 딸내미 출산하자마자 오동나무를 심는 이유가 나중에 시집 보낼 때 그 오동나무가 커서 뭐 장롱이나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로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입장에서 5년 이상 나무를 심어서 5년 이상 조齡기간이 5년 이상 된 나무를 벌채해서 양도를 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느냐?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양도에서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600만 원 이하다. 그걸 일명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살림소득을 일명 벌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잖아요. 이 살림소득을 어디에? 사업소득에다가 또 묶었다라는 거죠. 사업소득. 그래서 이 개인의 소득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생활세법이다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주된 게 바로 누가 있어요? 양도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양도소득세다라고 하게 되면 단어 자체를 한번 보세요. 양도. 매매죠, 매매. 이전되는 거, 매매. 매매를 해서 소득. 누구죠? 이익입니다. 이익. 매매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뭐 해라? 세금 내라. 이런 형태죠. 그 매매를 해서 소득이 아니라 손실이 나왔다. 손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에서 손해봤다라고 신고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익을 봤으면서도 손해봤다라고 하면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국세청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게 일명 뭐예요? 다운계약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적게 내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샀던 사람이 그 물건을 팔 때는 거꾸로 이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 계산에 양도소득세 계산의 1단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가액에서 일명 필요경비라고 하는 과정을 빼주게 돼요. 이렇게 빼주면은 양도 차익이 나온다 그래요. 차익. 차손이 아니라 손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양도한 가격에서 필요경비는 뭐냐면은 필요경비라고 하는 건 취득한 가격이에요. 취득가액. 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소요비용. 이것들을 묶어서 필요경비다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가 됐든 토지가 됐든 영업용 건물이 됐든 요걸 내가 샀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였어요. 취득을 10억에 했다. 그런데 지금 팔려고 보니까 양도 시점에 실질 거래가액을 따졌더니 17억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17억 파는데. 그러면 양도가액은 17억이 될 것이며 필요경비라고 한 건 샀을 때 가격이잖아요. 10억이죠. 그런데 취득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빼줘라. 근데 여기에 웃기는 게요. 소요된 비용이 변분사 비용도 있을 거고 취득세 납부한 금액도 있겠죠. 다 빼줍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가지고 좋은 쪽에다가 비용 지출을 했다. 사람으로 따지면요. 이런 경우에 박 선생이 이 자체를 한번 딱 보세요. 뜯어 고쳐야 될 때가 있죠. 나를 배우자가 취득을 했죠. 아닌가? 내가 배우자 취득한 건데 그러면 취득을 했는데 상품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 말은 성형수술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코도 좀 세우고 제 지금 얼굴을 보시면 모에라 꿈동산이죠. 눈, 코, 입이 딱 붙어 있어요. 딱 하나에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좀 나눴어요. 즉 성형수술하는데 비용이 1억이 들어갔다. 그런 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자본적 지출. 자본이라는 건 뭡니까? 캐피탈이죠. 진짜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지출이 이루어진 비용도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좋은 쪽의 지출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박사님 얼굴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성형수술했다 그러면 뭘로 봐야 된다? 자본적 지출로 봐라. 그런데 아니야. 박 선생님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다? 화장품 발랐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 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자본적 지출인가요? 아니죠. 세수하면 원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는 생 얼굴을 봐야 된다. 저도 거기에 배우자가 코 옆에 점 있는 걸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점이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약간 푸르스름한 형태의 과정에서 화장품 몇 번 찍어 바르면 안 보여요. 그럼 화장품에 들어간 비용은 수익적, 자본적은 좋아지는데 같이 증대죠. 그 물건의 가치가 증대되는 과정의 지출을 자본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도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집을 샀다. 집을 사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페인트 칠만 했다. 현상 유지죠. 그건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런데 집을 사가지고 뭐합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 리모델링 한다 그러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와 좋아졌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내놓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걸 자본적 지출 그래요. 그러면 그 자본적 지출은 비용으로서 인정이 되겠죠.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 필요경비의 금액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행위를 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영수증만 확보하면. 그게 요거의 함정이다.
이게 그래서 커져버리면 차손이 나오는 거고 이 경비가 적었을 때는 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필요 경비하는 과정에 취득가액을 적을 때 샀을 때 다운계약서를 썼던 사람들이 나중에 팔 때는 오히려 손해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팔 때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요. 아, 그건 내가 샀을 때요 다운계약서 써달라고 그래서 써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파는 사람한테까지는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인데 양도소득세의 범위가 많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될 사항만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 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또는 세금 계산은 어떻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것인가 그 기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하기가 편하다는 거. 그게 생활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시험 목적으로 한다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는 과정이 몇 시간 걸렸을 겁니다. 뭐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지 시험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편하게. 그렇죠? 편하게 아 저거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만 좀 찾아주시면 제 강의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